자, 교재는 71페이지를 갑니다. 2장에 보시면 그 토지 정책이라고 나와요. 예. 토지 정책도 한 문제를 묻는데 그 페이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묻습니다.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건데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구분하게 됩니다.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직접적 개입이다. 그럼 여기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간접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또 하나가 등장했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그 세 가지 구분인데 공부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는 핵심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게 대다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번에 9번을 물어본다 보시면 돼. 지문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선택형 문제로 묻기도 하고 박스 집어넣어주고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직접 개입부터 정리합니다.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요.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토지를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겁니다. 토지의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무슨 개입이라고 한다? 직접 개입이다.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땅을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걸 직접 개입이라고 할 건데 우리가 깊은 내용은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있죠. 수용이 뭡니까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겠다. 사들였잖아요. 사들였으니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여기 연결해서 택지 공영 개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영은 공적 주체가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택지는 뭐였던가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수용해서 개발 토지로 개발하고 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택지 공영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고 팔고 다 했지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자, 또 하나 보고 갑니다.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처음 봤더라도 비축한다는 의미가 뭐죠? 미리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민간의 토지 소유에 대비해서 미리 장래 용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합니다. 미리 사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민간의 토지 수요가 늘면 비축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토지 비축 혹은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랜드 뱅킹이라고 할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종류는 차후에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기본 개념은 정확한 개념 정리다. 땅을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걸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자, 그럼 간접 개입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요. 시장 기능이 잘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상 정부가 그러니까 세제, 조세상, 토지 행정상 혹은 금융상 지원하는 거예요. 시장이 잘 움직이도록 세제, 조세, 행정, 금융상 뭐하고 지원해주고 오늘 보조금이란 말 들어봤죠?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기능이 잘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간접적 개입인. 그러니까 이거 자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수요자죠. 아, 그것도 생각이 필요하나요? 임차인이 수요자잖아요. 임차인 임대주택 거주는 임차인의 고가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이제 법률용어는 차후에 만나와요. 임대료 보조금을 주거 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바우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다 붙어 있어요. 그 스포츠 바우처, 학원 바우처 아마 본 적은 있을 건데요. 내 인생과 무관해 보여서 다 지나쳐 왔다. 그러니까 바우처를 쿠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쿠폰식으로 지급을 해요. 그럼 바우처 제도도 보조금이니까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주거급여제도는 정부가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법입니다. 두 개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토지 이용 규제로 갑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의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이고 사회적 조치를 말합니다. 공법 시간에 월요일날 용도지역지구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물어보려고 하면 또 침몰 이러고 나오고 계시네.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이런 게 뭐다? 토지 이용 규제 방법입니다. 각종 건축 규제, 인허가 제도,
토지 이용 규제다. 그러니까 왜 필요합니까 하면 자, 토지의 이용을 정부가 개입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해 보세요 하면 주거지 부근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USL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토지 이용이 그게 예쁜 겁니까? 안 예쁘다. 비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주거 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 지역, 어느 지역은 공업 지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용도 지역, 지구지. 토지의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으세요. 뭐 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관건은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오버하시면 안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는 간접 개입과 토지 이용 규제를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정책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아직 공부는 아닌데 여러분이 개발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땅값이 오를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땅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개발하는 사람이 이득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일부를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관점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만날 건데 그럼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직접 개입이 아니에요? 아니란 거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죠.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걸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럼 이게 지금 간접 개입입니까? 규제입니까? 신중하게 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세제상, 행정상, 금융상 읽으세요. 시장이 잘 움직이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하는 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이것을 간접 개입으로 쓰는 분도 있고 개발금 담을 부과했다는 일종의 뭐가 된다? 규제라고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모호성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묻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세제가 뭐예요? 조세제도. 자 세제상을 지원, 세금을 깎아주면 지원해 준 거죠. 그럼 조세를 부과했다고 하면 그건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뭐예요? 규제 개념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행정상 개입을 해서 행정상 지원을 해주면 간접 개입. 그럼 행정상 개입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규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헛공부를 하지 말라고 미리 드리는 얘기인데 시중에 상당수의 책들이 잘못 써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읽으세요. 뭐다? 수요자. 이거 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만 뒤에 만나요. 분양가 상한제 뭐 공부 안 했다라 들어본 적은 있죠. 분양가의 상한선을 둬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 개입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다 아니다. 직접 개입은 뭐예요? 사거나 팔아서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간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들이요. 그러니까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 아니고 뭐다? 아니 간접도 아니다고요. 규제. 규제.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그러는가 보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들이 잘못된 문제가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8월 9월 달 가도 와서 또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모의고사에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이라고 하던데 또 물어봐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당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록이 된 게 많은 거니까 제대로 잡고 가시라니. 이건 읽으세요. 분양가를 뭐 하겠다고요? 규제. 임대료를 뭐 한다? 규제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헛공부를 하게 되면 괜히 본인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 하시고 이 표현은 주택 정책에도 적용이 됩니다. LH가 어디예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한 것은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준 건 간접 개입이고 그럼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면 뭐다? 규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오버해서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의 정리. 종류 지금 외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시험 언제 봐? 내년에 봐요. 내년에.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뭐 두 문제 따서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런 문제도 있어. 이걸 섞어주고 박스에 집어넣고 다음 중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천인공노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천인공노할 문제? 하나만 몰라도 답을 못 찾아요. 그죠? 개수를 물어봐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험 목전에 가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공부 처음 하실 때 대충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 잡고 들어가시라고 당부를 꼭 드리는 겁니다. 자, 책 확인하겠습니다.
1번 직접 개입.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결정적 키워드를 잡으세요. 수요자 및 뭐다? 공급자. 거기가 포인트예요. 사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방법이 되고, 토지 수용이란 말이 보입니까? 그 정의는 안 묻더라도 보조단에 있긴 해요. 여러분 토지를 정부가 강제 취득하는 걸 수용입니다. 택지 공영 개발.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나요? 토지 비축 차후에 만날 겁니다. 이 공공투자 사업 등을 직접 개입이라고 하고, 두 번째 간접 개입. 시장의 틀은 유지하면서 토지 시장의 조세, 행정, 금융상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 딱 동그라미 치고. 사적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해서 시장 기능을 잘 움직이도록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되는 간접적 개입이다. 공시지가라고 나오죠.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토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창출 및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걸 표현을 바꾸면 행정상 지원입니다. 지금 읽으신 게 정보를 시장 참여자에 제공했으니까 토지 행정상 지원입니다. 행정상 지원은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 되는 겁니다. 괄호 3번 토지 이용 규제에 동그라미 치고, 정의는 중요해요.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용도 제한 등의 법적이고 사회적 조치라고 돼 있죠. 구속하고 제한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보인다? 용도 지역, 지구제, 각종 건축 규제, 인허가 제도 등을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번과 2번을 갈라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만 잘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된다. 당부들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서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게 무리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미리 벌써부터 뭐 문제에 접근하고 안 돼. 의미 없어요. 공부가 내 걸 딱 완성이 될 때 문제를 만나야 제대로 푼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어중간하게 개념이 잡혀 있으면 끼워 맞춰 버립니다. 끼워 맞춰서 풀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바꾸면 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정리를 잘 해 가시라 당부드리도록 합니다. 토지 정책 수단 그렇게 만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역적이니까 차후에 볼 거예요. 넘기세요. 75페이지로 갑니다. 그 지금 해도 별로 실의가 없는 거니까 75페이지. 3장 주택 정책으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75페이지 가서 이제 주택 정책은 이 토지 정책보다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을 만납니다. 목적은 다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의 무엇을 위해서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임대주택 정책인데,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임대료 규제라는 게 나옵니다. 얘는 단일 문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해마다 거의 묻는다 보시면 돼요. 자, 임대료를 읽어볼게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규제.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저소득층이 뭘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여러분 또 좋아하는 그래프 만나러 갑니다. 소문 났던데 그래프 좋아하신다고? 아니에요? 자, 종축은 임대료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하고요? 임대주택의 양. 우하향하는 건 뭐예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건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이었죠. 그렇습니까? 이게 뭐예요? 균형 가격이죠. 시장에 나가봤더니요, 시장에서 평균 임대료가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대요. 얼마에?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을 정의합니다. 100만 원을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혹은 시장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는 100만 원이 임차인에게 좀 비싸 보인대요. 그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가격 이상으로 규제해야 돼요? 이하로 규제해야 돼요?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100만 원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임대료는 예를 들어 70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라고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그럼 70으로 규제했으니까 70만 원을 우리는 규제 가격이다. 규제 임대료라고 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읽어내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잖아요. 균형 가격 이상으로 이하로 규제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최고로 받는 가격은 얼마까지만 가능해요?
70만 원까지. 71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환당하십니다. 안 돼. 그러니까 최고로 받는 가격이 얼마다? 70이다. 70만 원이 그래서 임대료의 최고 가격입니다. 그럼 이게 상한이에요, 하한이에요? 이게 맥시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의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기본기를 정리했어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 것이고 그 가격이 임대료의 최고 가격이고 뭐다? 상한제를 말하다. 공부는 다 끝나간다. 가격을 낮게 받으라 그랬네요. 여러분 임대 사업자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수입이 얼마 감소했어? 30만 원. 그럼 감기 걸려가지고 공급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공부한다로 하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뭐 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무슨 얘기냐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크기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크기만큼 우리 뭐라고 읽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다시 조금 전에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수요는 뭐하고? 증가.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모르면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했어요.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주택 구하기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겁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가격을 낮게 받으라 하니 임대사업자가 돈이 안 되어서 공급을 줄이는 바람에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쁘니까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닌 거고요. 제도를 보완해서 임차인을 분명히 보호할 필요는 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나면 우리는 법률에서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다? 임대료 규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부 다 끝나가요. 자, 다시 읽어요. 이제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죠. 이게 상한이잖아요.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그걸 자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임대업자래요. 임대사업 앞으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질리면 안 되는데 저 금방 이야기해놓고 그러네. 자, 돈이 돼 안 돼? 얼마 수익 감소했어요? 30만 원. 그럼 새롭게 투자한다? 투자를 기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규제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을 더 늘려야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공급량이 뭐 한다? 감소한. 돈 안 되니까 투자를 뭐 한다? 기피한다. 그럼 기존의 임대주택도 돈 안 되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버릴 수 있죠. 임대사업 돈 안 되니까 게스트하우스로 바꿔버릴까? 아니면 무인텔로 바꿔버릴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무인텔 뭔지 모르세요? 가르쳐드릴까? 예.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뭐 할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하면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놓쳐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규제하면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자, 그럼 공급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시간 개념 아니라 해서 상대적이에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단기에는 양변화가 적죠.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읽으세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고 했지요.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 다시 양이 많이 증가하면 많이 감소하면 그것도 탄력적. 다시 많이 증가하면 많이 감소하면 그러면 조금만 늘어나면 조금만 감소하면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게 그렇게 안 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로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주택 구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돈 안 되니까 임대주택 관리가 소홀해지겠죠. 그것도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아무렇게 되라.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얘기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저하될 수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양도 감소되고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차인 정리하러 가요. 여러분 임차인이 이제 원래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기존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이렇게 규제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래프 좀 보고요. 왜 좋아요 그러면? 부담이 적어졌죠. 얼마만큼? 30만 원. 그럼 30만 원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 자금을 얹어서 한 단계 질 높은 임대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은 들죠. 안 들어요? 그런다 그러세요. 다시 30만 원 덜 냈잖아요. 여유 자금 얹어서 한 단계 질 높은 데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은 들죠. 물어봅시다. 그럼 이제 이사 가기 쉬워 어려워? 이유는요. 공급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 내 집을 떠나서 집을 못 구하면 정말 못 구할 상황이 되죠. 그럼 이사 가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기존 임차인은 이사 가기 어렵다. 좀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해서 기존 임차인은 주거 이동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얘를 놓쳐버리면 전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새롭게 신규 임차인도 문제가 생겨요.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기존 임차인 이사를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규제 가격만 부담해서 임대주택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상황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안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대. 집을 사버리면 되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규 임차인 주택 못 구하죠. 야구장에 갔습니다. 표를 못 구했다. 어떻게 하신다? 안표 구하시기도 하죠. 그 안표라고 쓸까요?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임대인을 따로 만나서 제가 옷돈을 더 얹어 드릴 테니까 제게 임대주택을 먼저 주시죠라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안표예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에는 음성적 지불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럼 정규 시장 위에 이렇게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초과 수요 크기만큼 주택 구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크기만큼 종축으로 갈 겁니다. 그럼 종축은 뭘 말하는 거죠? 가격이다. 학자들이 이제 이 P2 가격을 음성적 지불 가격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빗금 쳐드린 만큼 프리미엄을 더 부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이 몇 개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장 균형 가격이 이제 의미가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니까 음성적 지불 가격과 뭐예요? 규제가 가격 몇 개? 2개.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의 이중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낼 때는 이걸 다 설명을 해주고 내는 게 아니고 조건과 서론과 본론만 가지고 물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 그렇죠.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그러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활발해질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낮다면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버벅거리는 이유는 이 결정적인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헤매는 거야. 시험장 가면 공급의 감소란 말을 잘 안 줍니다. 예로 주면 맞춰버리니까 이걸 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하면 왜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다면서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복잡한 논리가 아니잖아요. 돈이 안 되니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안 된다면 외워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바꿔서 냅니다. 임대료 규제를 이제 이와 같이 규제했어요. 예를 들면 200만 원까지 임대료 받아도 관계없습니다라고 규제했습니다. 200만 원까지. 시장 가격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여러분 임대인면 얼마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임차인 보호 효과 있어 없어? 해주나 마나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요 공급 시간에 이 크기를 초과 공급이라고 공부한 적은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라고 묻질 않아요. 해볼 겁니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 가격보다 뭐하다면? 높다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임대료의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높다면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상한 가격은 균형보다 뭐해야만 낮아야만 임차하임 보호 효과가 있고 시장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철 되면 전월세 상한제가 가끔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취지는 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 임대사업자가 돈이 돼야 안 돼. 그럼 미리 그 제도로 시행하기 전에 임대차 가격을 갱신해서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쉬운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또 규제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자주 묻습니다. 얘는 자 교재 확인할 겁니다. 그림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프부터. 총축은 임대료 가격, 횡축은 양. 시장 가격이 보입니까? P0 쓰세요. 100만 원. P0에다가 100만 원 써야 됩니다.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고 그럼 그 가격보다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있죠. 규제 가격이 보입니까? 써보고요. 70만 원. 좀 읽어봐요. 이제 균형보다 높게 낮게 했고 균형 이하로 규제했죠. 그럼 시장에서 최고로 받는 가격은 얼마까지? 쓰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최고 가격 상한제. 똑같이 쓰세요. 그래프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최고 가격이고 상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가격이 오를 수 없죠. 얼마까지 올라요? 70만 원까지만. 자, 그러면 공부한 대로 가격을 낮게 받으려 했으니까 표기해 보세요. 공급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 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량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Q1에서 Q2만큼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 또 정리해야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그 크기만큼 주택 구하기 어렵죠. 그렇습니까? 그럼 초과 수요 크기만큼 종으로 가세요. 종축으로 가시면 P2 가격이 보일 겁니다. 보입니까? P2 가격을 뭐라고 하고요? 음성적 지불 가격 혹은 음성적 지불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몇 개가 된 거예요? 두 개. 시장 가격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음성적 지불 가격과 규제 가격 묶어서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공부는 다 마무리돼 갑니다.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쓸 건 없고 이제 묘창만 되는 거니까 P2 위쪽으로요. 그거 보세요. P2에다 그러지 말고 P2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그으세요. P2 위쪽으로. P2 위쪽으로 쫙 그으세요. 그으셨어요? 왜 그었어요? 네가 그러라고 하는구만.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하다면 높다면 임차하임 보호 효과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더라.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원리를 알면 불필요한 암기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규제 가격이 균형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지문 확인합니다. 개념으로 갑니다. 1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저소득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 하한제가 아니고 뭐다? 상한제를 말한다. 표현을 바꿉니다.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뭐해서 동그라미 치고 끊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낮은 수준으로 조심해야 돼요.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끊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뭐다? 가격 통제 정책. 이게 표현을 쓰기 전에 그게 올해 시험 지문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규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거죠. 다시 규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시 바꿉니다. 규제 가격 그러면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한 것이다.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 이하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다시 해요. 규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거고 규제 가격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한다. 표현을 쓰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끊고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괄호 2번 갑니다. 효과로 가요.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에 대한 뭐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 단골 지문이에요.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함에 따라 임대료가 30만 원만큼 하락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임대료가 상승하지도 않고 공급량이 늘어나지도 않더라. 그렇습니까? 넘기세요. 2번에 별표가 없고 핵심입니다. 규제하면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돈이 안 된다. 증가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자는 수익성 악화되어서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한 게 즉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뭐한다? 감소시킨다. 3번 임대료의 상한이 거기도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다시 임대료 규제 밑에 봅시다. 3번 갑시다. 3번 미안합니다. 상한이 균형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그렇게 자꾸 조건을 줘요. 자, 상한 가격이 균형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조건 맞잖아요. 낮을 경우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뭐 한다? 감소. 옆에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의 공급은 뭐다? 탄력적이다. 정리돼야 됩니다.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다. 그 의미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표현이 되고 더불어서 이 임대업자는 수익성이 하락했으니까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게 되죠. 그럼 질도 역시 저하될 수 있다. 그대로 정리한 게 4번 주택난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양도 감소하고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동그라미 쳐서 원래 살던 분들입니다.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이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주택으로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니은 새롭게 임대주택과는 신규 임차인 동그라미 치고 그럼 신규 임차인도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기존 임차인도 주거 이동을 기피하니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만을 지불해서는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까? 따라서 신규 임차인 규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 그게 뭡니까? 음성적 그래 맞아요. 웃돈이에요. 그 시험에 웃돈이라고는 안 나오니까 맞아요. 음성적 지불 현상. 음성적 지불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는 표현이 디귿이에요. 주택난이 가중되어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어서 음성적 지불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조건 맞지요? 그렇습니까? 다시 규제 임대료가 균형보다 뭐 할 때? 낮을 경우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음성적 지불 임대 규제 임대료와 음성적 지불 임대 가격 몇 개다? 2개.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으로 갑니다. 5번 지문입니다. 5번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보다 뭐 할 때? 낮을 때. 조건 맞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해요. 양변화가 많다. 탄력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니까 책에 써놨겠죠. 그럼 탄력적이니까 양변화가 많다.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이 칠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뭐라고 나왔어요? 많아진다. 요거 보고 답을 해보세요. 일단 그러면 책 보지 말고요.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였다? 양변화가 많다. 그럼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림 보고 읽으세요. 일단은 내용 뭐라 들어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럼 수요가 탄력이라는 의미가 뭐냐고요. 보고 읽어야 돼. 그래프를 보고. 규제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규제하면 수요가 증가.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수요가 탄력이라는 의미가 뭐다? 수요는 더 많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래프 보고 더 많이 감소도. 아이고 잘하시네. 이렇게 잘하는데 그럼 공급이 탄력적, 공급은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탄력적이 되면 양의 변화가 많고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려 볼게요. 자, 수요 탄력적, 공급도 탄력적, 완만해졌죠? 그렇습니까?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초과 수요량은 많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니까 초과 수요량 많아진다. 그럼 주택 구하기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답을 못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주택 구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더라. 다시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더 많이 뭐하고 증가,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량이 많아지고 주택 구하기 어렵다. 그럼 바꿔갑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면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수요 비탄력 해볼게요. 공급도 비탄력적. 그러면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자, 그럼 정의했으니까 물어봅니다.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탄력적일 때보다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규제로 인한 임차인 보호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규제를 통해 공급이 탄력적일 때보다 비탄력일 때 임차인 보호 효과가 더 크다. 요거 해석하시라고요. 공급이 탄력이 무슨 말이에요? 더 많이 감소한다. 비탄력 덜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 개념을 긍정적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으면 모두 해결을 못한다 그랬어요. 공급은 더 많이 뭐하고 감소. 얘는 덜 감소한다. 덜 감소할 때 임차인 보호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탄력성을 잘못 정리를 해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탄력성은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인데 규제를 통해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더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비탄력은 덜 감소한다. 덜 감소할 때 보호 효과가 커진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키 나름이에요. 이제 보세요. 규제의 취지는 좋았던 건데 문제는 왜 발생한 거예요? 왜 주택 구하기 어려워진 거냐고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주택난은 있다 없다. 또 상황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아니죠. 규제로 인한 공급이 뭐했기 때문에 감소해 주택 구하기 어려워진 거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택난은 심화되지를 않더라. 앞으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로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바꾸면 또 답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규제에 있어서는 얘를 놓치면 절대 안 돼. 이걸 놓쳐버리면 버벅거리는 거니까 규제하면 단기는 몰리고 장기 공급은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 확인할게요. 5번 질문. 다시 균형보다 낮을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많아졌지요. 끊고 탄력이 무슨 말이라고요? 양변화가 많다. 일단 초과 수요량은 많아지고 끊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초과 수요량은 뭐한다? 적어진다. 이제 정리하세요. 끄집어내가지고 첫 번째 줄 끝에 수요가 탄력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다? 더 많이 뭐하고 증가. 공급이 탄력적은 공급이 더 많이 뭐한다? 감소한다. 그 의미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는 더 많이 증가하고 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는 거니까 초과 수요량이 많아지고 주택 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됩니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탄력성 개념을 잘 정리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내려갑니다. 마무리 6번. 임대료의 상한이 균형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높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럼 어디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쪽이잖아요. 상한이 균형보다 뭐 할 때? 높을 때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표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 확인합니다.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즉 규제 임대료를 균형보다 뭐하면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다. 그거 물어보는 것은 상한 가격은 균형보다 뭐 해야만 낮아야만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쉴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서 네모 2번 갑니다. 네모 2번은 이번에는 임대료 보조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아주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줘요. 앞에서 우리가 보조금 정책은 무슨 개입이라고 했던가요? 간접 개입이다. 뭐 단골로 물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얘는 그냥 규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시 임대료 규제는 직접을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 없어.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표판 보세요. 편합니다. 자, 임대료가 100만 원이래요. 임차인이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정부가 50만 원을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그럼 보조 받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그것도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죠? 그럼 기분 좋아라를 우리 시험장에 뭐라고 한다? 효용이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보조를 받은 임차인이 기분이 좋았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효용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 증가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접하는 임대료는 얼마가 된 거예요? 50만 원은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락한 효과가 있죠. 자, 용어 분글에서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을 앞으로 우리는 명목소득이라고 합니다. 통장에 찍힌 소득, 한 달 동안 벌어온 소득, 서방이 벌어온 소득을 명목소득. 서방은 남편. 예. 그러면 이 소득은 일정해도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하락했어요? 50만 원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그러면 다른 재화를 구매할 여력이 늘어난 거죠. 내 돈은 안 나갔잖아요. 그렇습니까? 다시 50만 원 보조 받았잖아요. 여러분 돈 세이브 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재화를 구매할 여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것을 이제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물어요. 보조금을 주면 임대주택 소비는 물론이고 다른 재화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뭐다? 실질 소득 향상 효과다. 그대로 정리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뭐하고? 증가하고. 그 이유는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었다? 향상이 되었다. 그럼 보조금 받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또 수요 공급인데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그렇습니까? 임대료 어떻게 돼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상승. 저것도 가격이 또 왜 오르지 하면 안 되죠. 자, 이 수요 공급한 거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그럼 따져봅시다. 주거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줬던 건데 결과론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죠.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러면 해주나 마나한 꼴이 돼버린 거죠. 아닌가? 그럼 정부가 바보는 아닐 건데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을 임대료 보조 정책의 단기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구사해서 임대료 가격까지 변하는 게 단기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뭐가 발생했다? 기억을 되살려서 지난주에 균형 수준에 해당하는 공급자 이윤을 뭐라고 했고요? 균형 수준은 정상 이윤. 그럼 그 이상 올라가면 초과이윤.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윤이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게 돈 벌 기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 노절한 소리야.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초과임 보이니까 임대사업자의 심장이 벌렁벌렁해진다. 돈 벌어야 되죠. 임대주택, 그게 무슨 얘기냐고?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여러분 지금 수요 공급 내용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리를 못하고 가면 한참 또 생각한단 말입니다. 잠시 확인할 건데요. 다시. 그래서 이걸 지금 장단기를 구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책을 구사해서 가격까지 변하는 걸 단기 효과라고 하고요. 공급자가 반응하는 걸 장기 효과라고 합니다. 외워되는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그냥 주거 안정의 목적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킨 거예요.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오래 남습니다. 다시 보조금 왜 준 거라고요?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자 날려버리고 봅시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보조금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한다. 맞나요? 보조받은 임차인의 실질 소득 향상 효과가 있다. 3번 임대주택의 소비가 증가한다. 맞죠? 4번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뭐한다? 상승. 5번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한다. 이걸 문제라고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얼마나 아까워. 자,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는 게 안 보고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종축이 우리 가격, 임대료. 횡축은 뭐다? 양.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최초 균형. 보조금을 지급해 줬으니까 보조금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아, 이게 또 뭔 얘기입니?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했잖아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은 곡선 자체. 보조금이니까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좌우로 이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급해주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갈까? 여러분 공부한 대로 이동시켰습니다. D1 됐죠?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 자, 가격이 뭐 했다? 뭐가 발생했구나? 초과이온 발생했다. 공급자 심장 벌렁벌렁해지죠? 공급 뭐 한다?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동일한 크기 가볼게요. 자, S1 같습니다. 그럼 D1과 S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 가격 무시하고 양 읽으세요. 여기서 핵심이 그러니까 물론 공급이 더 증가되면 임대료가 더 내려갈 건데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장기의 공급이 증가되므로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려버리고 자 보조금 지급해주면 단기의 임대료가 뭐하지만 장기의 임대료는 뭐한다.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수요 공급만 잘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귀 닳도록 말씀드린 것은 이것저것 다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2편 경제론 파트 이 정리를 잘해야 4편까지 아주 편하게 갑니다. 근데 점수가 결국 부족하신 분들이 공통점 뭐였냐면 그래프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7월달에 8월달에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조기에 좀 그래프 개념을 정리를 해주시자라고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책 확인해 볼게요. 보조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기본 개념이고 2번이 정책의 배경이에요.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서 사적 임대주택 공급 증가는 뭐한다? 유도. 거기 포인트예요. 공급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간접 개입이다. 물론 뒤에 뭐 보긴 하겠습니다만 3번 주택보조금 정책은 수요 측면에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있고 생산자한테 주는 생산자 보조 정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부하는 건 뭐다? 수요자 보조 밑줄 하시고 임차인에게 주는 겁니다. 단기 효과 100만 원의 임대료 중에 정부가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보조를 받은 임차인의 효용이 뭐하고 증가. 동그라미 치고 그럼 실질 소득이 또 향상이 되었죠? 동그라미 쳐두고 즉 임차인의 명목 소득은 동일 일정해도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30만 원만큼 하락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전보다 구매력이 뭐 되었다? 향상. 그러니까 다른 재와 소비량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물어본 겁니다. 니은 따라서 임대주택의 소비가 뭐한다? 늘어난다. 수요가 뭐했어요? 증가했지요. 그럼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뭐했다? 상승. 시장에 이제 뭐가 발생했구나? 초과이온 동그라미 치고. 그럼 초과이온 발생했으니 공급자 들어와야 되죠. 언제? 장기 효과 갑니다. 단기에 발생하는 초과이온은 신규 공급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뭐하고
증가.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하락을 하더라. 자, 정리하는 게 니은.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뭐하고 동그라미 딱 쳐서 별표 그게 핵심입니다. 보조 정책은 장기의 공급이 증가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뭐 그래프를 뭐 그리란 건 아닙니다만 최초 균형은 D0와 S0가 만난 이 제로가 보입니까?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D0가 어디로 이동한다? D1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균형 두 번째 균형 E1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E0보다 E1까지 가격이 상승했죠. 뭐가 발생했다? 초과이온. 그럼 그거 먹기 위해서 공급이 뭐 한다? 증가. S가 이제 어디로 갔어? S1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균형이 어디다? E2. 그러면 E2 가격은 무시해버리고 횡축으로 양이 뭐 하고 있다? 그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정책은 장기의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함으로 주거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용어 사전에 바우처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뭘로 준다?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거급여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주택 바우처고 직접 기업이 아니고 뭐다? 간접이다. 나머지 내용은 차후에 볼 거니까요. 그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도 보조금 정책이었다. 괄호 3번 거기 간단하게 볼게요. 괄호 3번에 생산자 보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생산자 보조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장기 저금리로 그러니까 임대 사업 하시면 상환 기간 길게 저금리로 대출해 준답니다. 만기 20년짜리 연 1% 대출해 주면 여러분 임대 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왜? 이자가 싸니까. 그러면 공급자의 비용이 뭐 했으므로? 감소했으므로. 그럼 공급은 뭐 할 거다?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 어떻게 돼요? 계속 수요 공급이 임대료 뭐 한다?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됐죠? 똑같이 마찬가지.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론으로 하면 이제 3월달 가면 이제 그래프 안 그래. 저는 다른 게 일정할 때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뭐 했다? 감소. 공급이 뭐 한다? 어디로 이동? 우측 S1 간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되죠? 읽으세요. 하락. 양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수요자에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주택가 살 수 있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습니까? 아니,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 저한테 보조금을 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생산자한테 보조금 줬더니 생산자가 내 생활권은 강남인데 강북에다가 전부 다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강북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생산자 보조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밑에 그 표 보세요. 박스 안에. 장기절이 지원해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공급이 뭐하고? 동그라미 치고요. 임대료가 하락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뭐 같은 질문이니까 1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2번 임대료가 하락해서 수요자 보조 정책처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3번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뭐 된다? 제한된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아주 뭐 난감하지 않죠.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생소하다. 처음 해봤고 그래프가 자꾸 나게 부담스럽긴 한데 원리만 깨우치면 개론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보신 분 중에는 한 번도 공부 안 했는데 지금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시험 한 번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19개 맞았답니다. 이런 분 많이 있다니까요. 공부 안 해도 감각으로 찍었더라도 이게 고득점 맞기는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죽을 쓰지 않는 이상 이 20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불합격하신 분들의 점수는 대부분 이래요. 하나, 두 개 부족. 이거 대부분 일수예요. 턱없이 7개 부족가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 문제를 60점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야.
거기만 가주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수업만 안 빠지면 돼. 안 빠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걱정스러운 거 뭐냐면 한 달이 지나면 또 얼굴이 바뀌어요. 뭐 집안에 사정 있을 수도 있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게 11월 달에 출발해 가지고 내년 시험 준비까지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남아 있으면 좋은데 거의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정생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체력 관리 건강도 잘 하셔야 되고 중간에 무한히 생겨버리면 공부 못해. 그래서 집안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장기에 있으니까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